원장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요즘에요, 이렇게 봄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비염까지 더해져서 컨디션 저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컨디션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박철현 원장님 답변 주실까요? 일단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네. 감기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온도가 낮다. 네. 그리고 건조하다. 어, 그래서 만약에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몸이 좀 힘들어지면 그 두 가지를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욕조에 물을,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요. 네. 그래서 20분 정도 여기까지 담근 다음에 오. 그다음에 그럼 습도가 충분히 보충이 되겠죠. 온도도 네.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나와서 몸을 깨끗이 말린 다음에 빨리 말린 다음에 따뜻한 옷을 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어지간한 감기도 첫날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실 겁니다. 네, 정말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은데요. 반신욕을 하시고 그 뒤에 따뜻한 옷을 입고 빨리 잠에 들어라 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이경민 원장님은 어떤 팁을 주시고 싶으세요? 보통은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제일 먼저 잘 먹고 그리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과서적 답변이긴 하지만은 밥이 보약이다. 그리고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잘 자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이시네요. 사실 알긴 아는데 이게 현대인들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잘 먹고 잘 자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유방암에 대한 내용인데요.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방암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약 20년 사이 국내 유방암 환자가 무려 4배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유병률로 따지면 같은 기간 동안 3배 가까이 지금 는 거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철현 원장님, 지금 보니까 유방암 환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보면 유방암 초기 환자들과 그리고 암 수술 후에 후유증을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서 어떤 비율이 더 높은 편인가요? 방금 정 아나운서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20년 동안 굉장히 유방암 환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사망률 되게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네. 5년 생존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환자는 늘었지만 그 연기 1기 정도의 비교적 쉬운 환자들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방암 치료의 트렌드가 수술이나 항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그 후에 재발 방지라든가 면역력 강화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쪽으로 치료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초기 환자든 아니면 수술 후에 한의원을 찾는 환자든 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철현 원장님께서는 유방암에 집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던 환자분 중에 어느 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제 면역력도 올리고 건강해지게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약을 못 드신다는 거예요, 한약을. 그래서 왜요?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네. 암 환자분들은 한약을 절대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잘 설득을 드려서 네. 어차피 면역력이 좋아져야 암도 이겨낸다. 항암 과정도 그런 걸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암 환자도 늘고는 있기도 하고 네네. 그런 기회가 오는데 한약이나 한의학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우리 좋은 치료를 한번 경험하게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의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오해가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방암의 원인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정기 검사를 좀 받습니다. 갈 때마다 병원에서 묻는 게요, 가족력이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유방암이 유전적인 거랑 뭐 관련이 있나요?
네, 유전적으로 밝혀진 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전적이다라고 밝혀진 게 한 10% 미만이고 대부분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전도 그 중에 한 가지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가 있고 자매가 있는데 어머니와 자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암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은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간다. 그리고 어머니나 자매 둘이 다 암 경력이 있다. 네. 그러면 8배에서 12배 정도 올라간다. 이런 식의 위험인자 관리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네. 경구 피임약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되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문제지만 실제로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호르몬들도 유방암을 유발하거나 그 암세포들을 증식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초경이 빠르다든가 아니면 폐경이 늦다든가 해서 일생 동안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좀 더 위험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일단 40이 넘으면 그리고 40이 넘었는데 출산이 없다. 그리고 모유, 수유 경험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유방암의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비만이라든가 이런 뭐 운동을 잘 안 한다든가 술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악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위험인자에 많이 좀 해당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정기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을 예방하시는 데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이 암 중에서도 유방암이 가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다. 뭐 이렇게 써져 있네요. 맞나요? 네, 유방암은 이제 드물게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남성 유방암도 있거든요. 그런 까지 포함하면 네. 한 15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대부분의 유방암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기준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암이 잘 발병되는 부위, 그게 이제 가슴에서 모유를 만드는 소엽이라는 부분하고 네. 여기서 모유를 보내는 통로인 유관이라는 부분, 요 2군데에서 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암이 발생을 할 때 그 안에 이제 조직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상피 구조가 있고 그 밑에 기저막이라고 하는 바닥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뚫고 들어가면 이제 인체 안으로 퍼지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암이 상피에만 존재한다. 이럴 때 이제 비치면성 혹은 상피내암이라고 부르고요. 네. 기저막을 뚫고 몸 안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거를 치문성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관이냐 소엽이냐 치문성이냐 비치문성이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발 부위에 따라 그리고 치문 정도에 따라 유방암을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암이 다 그렇겠지만 이 유방암도 조기에 진단을 빨리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좋은 질문이신데 유방암은 유독 초기에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발견됐을 때에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다음에 발견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자가 진단 혹은 초기 검진을 통해서 빨리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만졌는데 우연히 만졌는데 안에 통증은 없지만 몽울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옆구리 쪽으로 몽울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분비물이 있다거나 거기에 이제 유방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되게 두꺼워져 있거나 혹은 함몰돼 있거나 네. 이런 경우는 암에 좀 더 그 진행이 많이 된 암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70% 이상이 유방암에서는 조기 진단 혹은 자가 검진 스스로 찾아내는 거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발견되더라도 증상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암보다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유방암은 자가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말미에 자가 진단하는 법 다시 한번 좀 표로 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암이라고 하면 진행 정도에 따라서 뭐 0기, 1기,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유방암은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암의 심각성, 병기를 구분을 할 때에는 TNM 병기라는 걸 쓰거든요. 네. T는 튜머의 약자예요. 종양. 네. 네. 그게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얼마나 깊이 침범해 있느냐,
이 정도를 T로 나타내고요. 아. 그리고 이제 N은 노드, 림프절까지 그 암이 발생한 주위의 림프에까지 침범을 했느냐 이걸 체크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M은 이제 전이,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됐느냐.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심각도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심각하지 않은 거 0기, 그리고 이제 제일 심한 거 보통은 4기 이렇게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군요. T, N, M 이런 네.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3기 정도면은 수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뭐 4기 말기이면 생존율이 좀 짧을 것이다. 뭐 막연하게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병기에 따라서 사실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유방암은 병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일반적인 암은 기수가 그 암의 심각성 그리고 치료 방법을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유방암은 여성암이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수보다는 A형이라고 부르는 A형이요? A형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A형은 두 가지로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암세포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하고 네. 그다음에 HER2라고 부르는 수용체가 존재하는가. 얘가 너무 많이 발현돼 있는 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A형을 나눕니다. 헐투는 뭐예요? 일단 수용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수용체라는 거는 이제 세포 표면에 있는 일종의 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지나가면 이 손은 정해진 물질을 잡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의 기능을 세포 안으로 전달을 해서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라는 거는 암세포에 손이 달려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지나가면 잡는 애입니다. 네. 딱 잡으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유선을 키운다든가 뭐 가슴을 발달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암세포가 점점 증식을 하겠죠. 커지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헐2라고 하는 거는 역시 같은 수용체의 일종인데 얘는 성장 인자에 반응을 하는 애예요. 몸에 성장에 필요한 인자들이 돌아다니는데 네네. 성장 인자가 지나가면 그걸 딱 잡으면 신호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더 세포를 키우고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해라 이렇게 신호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헐2 수용체가 유난히 많으면 걔는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고 암세포 중에도 얘가 많으면 다른 암보다 더 크게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는 있고 헐2는 잘 발현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한 60% 정도 되는 거고 네네. 예. 헐2 호르몬 수용체는 있고 헐2도 있고 이런 네. 경우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는 없는데 헐2만 작동하는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A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유방암에 네 가지 A형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 암의 종류마다 각각 치료 방법이 다르듯이 호르몬 수용체 유무와 또 헐2가 발현의 비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라는 게 암을 키우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 암을 공격하는 우리의 타겟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가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약이 타목시펜이라는 약이에요. 네. 얘는 약이 들어가면 생긴 거는 여성 호르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쓱 가면 아까 그 수용체가 걔를 딱 잡죠. 네. 잡으면 얘가 본드처럼 엉겨 붙어가지고 얘가 수용체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헐2가 과아 발현돼 있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약을 쓰는데 이제 허셉틴이라는 유명한 약이 있어요. 네. 얘도 성장 인자처럼 가지만 그 수용체가 딱 잡으면 걔의 기능을 무력화시켜서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를 저해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가 많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네. 그리고 헐2가 과아 발현돼 있는 경우에는 이 허셉틴이라는 약을 써서 표적 치료를 해서 걔를 무력화시키고 이 두 가지가 여성암의 주요한 여성암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암 조직 자체를 완전히 제거를 하는 방식이고 방사선 치료는 그 이후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다른 조직들을
이제 태워서 처리하는 네. 이런 식으로 치료 방법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방암 치료하면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호르몬 수용체 문제인지 헐투가 과발현된 문제인 건지 그리고 그 밖에 수술과 방사선 치료까지 다양한 또 치료 방법이 있다라는 거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항암 치료 중이거나 항암 치료를 했던 분들을 보면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항암 부작용에 있어서 이 한의 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항암 치료는 항암제의 종류도 엄청 여러 가지가 많고 그다음에 네. 방사선 치료 모든 게 일단 독성으로 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부작용 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부작용들도 있지만 네. 그 부작용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치료를 받는 동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암 부작용 중에 저림 증상 그리고 막 열이 계속 떠서 잠을 못 자는 증상 네네. 그리고 구역질 이런 것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증상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치료하는 침치료라든가 아니면 한약을 써서 네. 치료를 하면 똑같은 치료를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훨씬 삶의 질이 좋게 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항암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한의학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군요. 네,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가 유방암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암 환자의 생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